할아버지, 9억이 다 사라졌다고요? 은행에서 나라가 보증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나라가 보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은행 직원이 나한테 한 말이 전부 속임수였던 거야. 속임수라뇨? 은행에서요? 응. 우리나라 유명한 대형 은행에서 말이야.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수백 명이 똑같이 당했다고 하더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이철민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은퇴한 후에는 아내와 함께 딸 가족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손자 손녀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아내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며 수십 년을 절약해왔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약 8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 딸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넉넉한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해가 갈수록 올라만 가고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봄날 아침, 저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들르게 됐습니다. 마침 만료되는 적금이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옮겨 담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이자율을 찾아 헤매다가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했던 경험담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아무리 금융기관에서 하는 말이라도 무작정 신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 목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원금 보장이 되는 예적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이자율의 상품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은행 로비에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저쪽 상담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몇 차례 업무를 봤던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상담석에 앉자 그 직원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서 일반 예적금 이자로는 만족스럽지 못하시죠? 그런데 마침 저희 은행에서 새로 선보인 상품이 하나 있어요. 예적금만큼이나 안전하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혹시 펀드 상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메디컬 인베스트먼트 펀드라는 이름의 상품인데요. 동유럽 보건의료기관들이 국가에 청구하는 의료비 수취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해당 국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성격이라서 그 나라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투자 기간도 14개월로 짧아서 일반 적금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국가 보장, 14개월 만기, 예적금 수준의 안전성이라는 말을 듣자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펀드라고 하니까 좀 불안한데요. 요즘 금융사기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그 직원이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상품은 매우 안정적인 투자처라서 정보력이 뛰어난 상장기업들이나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지점에서도 우수 고객분들을 중심으로 가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분들이 만족스럽게 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상품 설명 자료를 받아보고 지점장 추천 상품이라는 도장까지 확인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펀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 적금에 넣으려던 돈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국내 유명 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서 펀드에 가입한 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걱정스러웠던 집값 상승 부담도 퇴직 후 소득 공백에 대한 압박감도 한동안 잊혀졌어요. 은행에 가면 직원들의 표정이나 저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단 한 번의 현명한 선택으로 더 큰 여유를 만들 수 있다니. 그간 뿌린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뒤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가입하신 펀드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직통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근에 많은 고객분들이 이 상품에 관심을 보이시고 실제 가입도 늘고 있어요. 실제로 지인 몇 분도 비슷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놓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그 펀드 말이야. 정말 믿을 만한 거 맞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국가에서 보장한다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담당자 말로는 이런 좋은 상품은 흔치 않다면서 직원 가족들도 다 가입했다고 하니까 믿어도 될 것 같아. 아내는 원금 손실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판매하고 국가에서 지급 보장하는 채권이니까 안전한 상품이야. 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14개월 내 조기 상환 가능. 동유럽 보건청 채권 기반. 신용등급 BBB 이상. 듣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 문구들이었어요. 그 후 담당 PB가 제게 다른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지난달에 투자하신 분은 벌써 5% 넘는 수익을 거두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투자 대상이 국가보장 성격의 채권이라서 해당 국가가 디폴트 상황에 빠지지 않는 한 상황은 확실합니다. 그 이후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14개월만 지나면 원금의 수익까지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말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펀드 관련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해외 시장 안정적 흐름 등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오히려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보이지? 내가 아무 상품이나 선택한 게 아니야. 1년만 더 기다려봐. 아내는 아무 말 없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 행동이 옳다는 근거를 더 찾아 나서게 마련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에서 메디컬 펀드라고 검색해보면 유럽 기관 투자자들의 안정적 자산운용, 동유럽 보건청 지급보장 같은 기사들이 나왔고 그걸 보며 계속 안심하곤 했어요. 2020년 5월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펀드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는 매일 달력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이제 정말 30일만 지나면 내 돈이 돌아오는구나. 그 돈이면 아내와 딸,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넉넉한 집을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희 집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고 이사갈 집도 몇 군데 알아봐두었고요. 그러던 어느 오후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국내 대형은행 메디컬 펀드 환매 연기 관련 안내.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투자하신 메디컬 펀드의 기초자산 관련 환매가 일시적으로 연기되고 있으며 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무슨 말이지? 14개월로 약속했잖아. 만기가 다 됐는데 왜 못 돌려주는 거야?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은행 지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고객센터로 연결됐어요. 거기서는 상황을 파악 중이며 곧 공식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화가 나서 직접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 창구에 도착하자 직원이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앉은 그는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사과문이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제 본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펀드 운용사 측 사정으로 환매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해결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저한테는 무조건 상환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채권이라서 안전하다고.
그 말 믿고 맡긴 돈인데요.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펀드에 가입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었어요. 1년이라고 해서 맡긴 돈, 국가가 보장하고 무조건 상환된다고 해서 맡긴 돈인데 어떻게 만기도 안 된 상황에서 환매 중단 통보가 나오는 겁니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뉴스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됐어요. 이 펀드의 환매 연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것을요. 펀드가 투자한 채권은 대부분 동유럽 지방정부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 청구 채권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해당 국가 정부가 지급 보장한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단지 은행 직원의 말일 뿐이었고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보장 조항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은행이 모든 걸 알고도 숨겼던 걸까요? 아니면 직원들조차 몰랐던 걸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저 같은 고객이라는 생각에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제 발걸음은 멈췄고 가족에게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지급 중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중이라니까. 내일이면 해결됐다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온갖 생각을 하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지만 역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메디컬 펀드, 국내 대형은행, 펀드 환매 중단. 생전 처음 검색창에 그런 단어들을 수십 번씩 입력하며 뭔가 단서가 없을까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 한 기사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고위험 채권 투자, 회수 불가능 가능성.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제가 가입한 건 분명히 국가 지급 채권이라고 들었고 안전하며 무조건 상환된다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기사들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듣고 믿어온 말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펀드가 투자한 채권은 단순히 해당 국가 정부 지급 보장이 아니라 동유럽 지방정부가 병원에 지급해야 할 의료비 청구 채권이라는 사실. 그나마도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나면서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채권들 대부분이 5년에서 6년 만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계약할 땐 14개월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최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심지어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던 거죠. 은행에서 받은 상품 설명서에는 수익률 4.8%, 조기 상환 가능성, 낮은 위험도 이런 말들만 가득했고 어디에도 만기 6년, 회수 불능 위험이란 내용은 없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속은 거구나. 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렇게 저는 온라인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게 됐고 거기서 충격적인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펀드 운용 구조는 OEM 방식, 즉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짜고서 특정한 구조로 만든 뒤 사실상 판매자 맞춤형으로 설계된 사모펀드였다는 얘기였어요. 한마디로 은행이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소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팔기 쉬운 상품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팔아치운 거죠. 또 다른 피해자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불완전 판매가 아닙니다. 아예 썩은 사과를 잘 익은 사과라고 포장해서 판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실수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 같은 사람들을 노리고 짜인 덫이었어요. 운용사는 안정적 자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사보고서에는 해당 채권의 실제 자산 가치는 원금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펀드를 운용한 외국계 업체가 범죄 조직과 연관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걸 보고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품을 국가보장,
원금 상환 확실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분노스러웠던 건 이 모든 사실을 계약 당시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 어떤 위험 요소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단순한 숫자 하나로만 보였던 것처럼요. 고객님, 안전한 상품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채권이에요. 14개월이면 상환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들이 이제는 거짓말의 잔향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을 잃었어요. 은행에 대한 믿음, 금융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진실을 알고 난 뒤 저는 다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한 손엔 상품 설명서, 다른 손엔 피해자 모임에서 받은 실사보고서 4본을 들고요. 이제는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 고객에게 팔았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말하더군요. 고객님, 저희도 해당 펀드의 정확한 운용 구조는 몰랐습니다. 상품은 본사에서 기획한 것이고 저희는 단순히 판매를 맡았을 뿐입니다. 단순 판매자라뇨. 14개월 만기라고 말한 것도, 국가가 보장한다고 말한 것도 다 그 은행 직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심지어 가입 당시 PB센터에서 받은 안내 자료에는 조기 상환 가능, 연기금도 투자한 안정형 상품, 동유럽 정부 지급 보장 같은 말이 버젓이 쓰여 있었는데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다 허위 아닙니까? 이게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면 뭐가 설명 의무 위반입니까? 가입 당시엔 VIP 고객님이라며 전화도 자주 오고 프리미엄 상담실에서 차까지 내두더니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 책임은 모두 남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사태가 그냥 은행 직원 개인의 실수쯤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단순한 착오나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펀드를 설계하고 판매했던 국내 대형은행의 전직 직원 최모 씨. 그 사람은 결국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판결문을 보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해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자체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일부에서는 그 은행이 아예 처음부터 특정 고객에게 맞춰서 상품을 만들어 파는 OEM 펀드 구조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제가 들었던 국가가 보증한다, 14개월 만기다라는 말들, 그건 최모 씨 혼자 꾸며낸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계약 자체가 사기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고객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의 희망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면 내 돈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가 주최한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그날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렸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고객을 속인 겁니다. 맞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몰랐다면 자격이 없는 거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금융감독원 건물이 너무 멀고 차가워 보였어요. 그곳이 우리 편인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는 못 넘긴다. 책임 있는 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적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워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은행 및 자산운용사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후 이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점점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와 딸에게 했던 약속들이 떠올랐고 문득문득 8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벽돌처럼 느껴졌어요. 식욕도 사라졌고 밥 한 숟갈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위장에 탈이 나고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의사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원인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냥 예금에 넣기만 했어도, 그날 은행에 가지 않았다면 끝없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 후회는 어느 순간부터 가족과의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가끔씩 참지 못하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그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평생을 안 쓰고 안 먹으면서 힘들게 모은 돈이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기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이사갈 집을 기다리며 보내온 메시지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대에 부풀어 집을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제가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들을 제 선택 하나로 인해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밉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은 더 멀어졌고 금융감독원의 대응도 더디기만 했어요. 책임 있는 사람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는 투자한 게 아니라 속은 거야. 그리고 그 속임수에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어요. 그래, 내가 속은 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은행 사기에 당한 거야. 그때부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피해자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도 참석했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찾아갔어요. 은행에선 여전히 본사 지시, 판매 책임 없음만 반복했지만 그 말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제 돈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금감원이 손해배상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었습니다. 80% 돌려준다고 해놓고 실제로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군가는 합의하라 하고 누군가는 기다리라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엉망이었고 판매 방식도 고의적으로 기만한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사기였어요. 그런데도 피해자인 우리가 소송을 해야 했고 소송 비용도 시간도 모두 우리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판매 중단 문자를 받고 충격받았던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은행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를 믿었던 저는 그 제도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손 내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진 배상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기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제도권 은행이라고 해서 모두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겉으로 정식 상품처럼 보여도 그 안에 속임수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맡기실 때는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실을 아는 일이 부디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